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절 무시하던 남편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남편을 만나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답니다. 본인의 현재 조건이 조금 낫다는 이유로 아내인 절 깔보던 남편이 결국엔 제 발밑에 납작 엎드리는 날이 오더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남편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바로 소개할게요. 저에겐 부모님과 오빠 둘이 있습니다. 전 막내딸이라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웠던지라 많은 걸 오빠들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그 시절엔 장남인 오빠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엄마, 나도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왜 아빠랑 큰오빠 밥그릇에만 있어요? 그게 오늘 엄마가 시장을 못 봤어. 미안해, 딸. 오늘은 있는 반찬에 먹고 다음에 엄마가 꼭 해줄게. 맨날 오빠들만 맛있는 거 주는 거 다 알아요. 큰오빠 밥엔 계란 후라이, 작은 오빠 밥엔 어묵볶음 있잖아요. 난 콩나물 시금치뿐이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자란 절 위로해 준 건 바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 친구들, 사공주들 뿐이었습니다. 야, 오늘 현주 도시락 반찬 또 콩나물에 시금치뿐이래. 우리 사공주가 이걸 두고 볼 수 있어? 당장 비빔밥 해쳐 모여. 이럴 줄 알고 나 오늘 고추장 한 통 퍼왔어. 참기름 누구 없어? 참기름 여기 있어. 현주야, 뭐해? 당장 나물 안 가져오고. 비빔밥에 나물이 빠지면 되겠어? 사공준, 절 포함한 4명의 단짝이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스스로 공주라고 부른다고 웃겠지만 저와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받은 차별과 서름을 서로 위로해주며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너희들밖에 없어. 맨날 먹던 나물 반찬도 이렇게 다 모아서 비빔밥 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럼 우리 사공주가 모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서로 속상한 일 있으면 다 털어놓기야. 야야, 그래도 너무 빨리 먹지 마. 나도 좀 먹자.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곁에 있는 이상 전 나물과 김치뿐인 도시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간 친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우정을 쌓아가던 어느 날, 사공주 중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나 요즘 집에 갈 때마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집 앞 골목 지날 때면 무서워서 누구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 진짜? 안 되겠어. 너 혼자 집에 보내는 거 너무 위험해. 우리가 같이 가줄게. 우리가 뭉치면 넷이나 되니까 안전할 거야. 저희 사공준 그날부터 친구를 매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친구 집이 보이는 골목 초입에서 친구를 보내고 뒤돌아 나오려던 순간이었어요. 혼자 골목을 지나는 친구 뒤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어떤 사람이 따라붙는 게 아니겠어요? 저흰 숨소리마저 숨기며 조용히 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곤 그 수상한 사람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곤 그대로 그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 수상한 남자를 책가방으로 때리고 양팔에 한 사람씩 매달려 물어뜯기까지 했죠. 그러자 그 범인은 비명을 지르며 저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사공주가 아니었죠. 너 누구야? 누군데 내 친구들을 졸졸 따라다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야? 아, 팔 좀 그만 물어. 알았어, 알겠다고. 그냥 가면 되잖아. 이거 좀 놔. 얘들아, 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너 옆 학교 다니는 애지? 너 우리 학교 교문 앞에 서 있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엄청 혼났잖아. 그때부터 선욱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구만. 범인은 바로 옆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저흰 경찰서까지 남학생을 끌고 가 다신 친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경찰 아저씨께 두 번, 세 번 연신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경찰 아저씨도 죄질이 나쁜 학생이라며 당장 그 자식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께 연락 줄 거라고 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 아니었으면 나 계속 공포에 떨면서 집에 갔을 거야. 역시 우리 사공주밖에 없다니까. 고맙긴. 당연히 사공주 중에 누구라도 위험한 일에 빠졌다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야지. 우리 평생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돕기로 약속하자. 그때 어렸던 전 친구들만 곁에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는 일이 더 많았죠. 현주야, 너 혹시 대학교에 꼭 가야겠니? 너희 오빠 둘 등록금 되는데도 엄마 아빠 등골이 휘는데 요즘은 대학 안 가고 취업도 바로 한다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대학이야 나중에도 갈 수 있고. 싫어요. 저 무조건 대학 갈 거예요. 오빠들은 다 가는데 전 왜 못 가요? 제가 돈 벌어서라도 대학 꼭 갈 거예요. 저는 꼭 대학에 갈 거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결국 전 등록금이 저렴한 전문대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대학 내내 부모님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지 못했어요. 오빠들 등록금에 제 등록금까지 하면 너무 큰 부담이셨겠죠. 대학을 졸업한 전 작지만 건실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전 받는 월급의 80%를 저축하며 정말 근면성실하게 살았어요. 남들처럼 지금 당장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붙어 다니던 사공주들은 그런 제게 이젠 좀 여유를 가지라고 타박을 했습니다. 현주야, 우리가 사치스럽게 쇼핑은 못해도 우리끼리 여행은 한번 갈 수 있잖아. 너 짠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바람도 쐬고 취미생활도 해봐. 그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면 어떡하니? 그때 저도 취미생활 하나쯤 즐기고 싶긴 한데 도통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 전 우연히 자원봉사자들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봉사활동에 대한 저의 인식은 정말 큰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이 있더라고요. 전 이거다 싶어서 당장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인들 재활을 돕는 봉사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큰 용기를 내서 찾아간 재활센터엔 제 또래의 젊은 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옆에서 다정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봉사라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전 좋은 마음에서 도와드리려고 해도 다가가는 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봉사활동을 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저의 작은 손길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살뜰히 도와주던 봉사자는 제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봉사단체 리더로 아무리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던 사람이었어요. 몇 차례 함께 봉사활동을 한 이후 저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이 되어서도 그이는 여전히 남자답고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그이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큰 원인이 되었죠. 현주야, 나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 우리 함께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결혼하자. 그때 그이는 직업도 세무사였고 집안도 꽤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며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안심시켜 주셨거든요. 난 이렇게 예쁜 며느리면 됐지.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괜찮다. 사돈 어른께도 그런 부분에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고 꼭 말씀드려. 이후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계속 저희 집 사정을 살피셨고 전 시부모님이 정말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저와 저의 친정을 깔보는 마음이었다는 걸 아주 뒤늦게 알았지만은요. 어쨌든 그때는 그런 오만한 마음은 모르고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웃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 초반엔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작은 일이라도 시부모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TV 보고 계셨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생선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시장 봐왔는데 얼른 해드릴게요. 새아가 왔구나. 넌 오자마자 일부터 하니? 그러지 말고 이리 앉아보렴. 시모는 제 손을 이끌고 TV 앞에 앉혔습니다. 시모가 보고 있던 채널은 우리말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침 퀴즈쇼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어지더구나. 아무리 네가 전문대를 나오고 우리 아들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최소한 저 정도는 알고 있겠지? 시모는 방긋 웃으며 갑자기 제게 퀴즈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평소에 알 법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너 평소에 여행도 많이 안 다녀봤다 했지? 우리 아들은 영어를 잘해서 휴가마다 해외로 가곤 했단다.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도 되려면 수도 같은 것도 많이 알아야 돼. 이참에 내가 수도 퀴즈 하나 내볼게. 수도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자, 헝가리의 수도는 어디게?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퀴즈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헝가리는 말로만 들어봤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시모는 절 비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예, 그것도 몰라? 부다페스트잖아. 들어는 봤지? 부다페스트. 너 혹시 생전 처음 듣는 거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해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부다페스트. 시모는 절 영 못 믿는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다시 제게 퀴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너 사자성어는 좀 아니? 한국 사람인데 최소한 사자성어는 알아야지. 우리 문준 어릴 때부터 한문 자격증도 따고 아주 한문 박사란다. 자, 그러면 내가 사자성어 문제 낸다. 저는 시모의 퀴즈에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사자성어마저 틀리면 정말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너 고카가세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니? 뜻을 얼른 말해봐. 여러분, 고카가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발음도 어려운 말을 저는 그때 난생 처음 들어봤네요. 전 역시 대답하지 못했고 시모는 그것도 모르냐며 절 비웃었습니다. 아니 넌 그것도 몰라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우리 아들이랑 말이 통하긴 하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서 원. 고카가세가 무슨 뜻이냐면 배운 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뜻이란다. 이참에 너 꼭 외워둬라. 시모가 제게 으스대며 말하는 걸 보니 딱 고카가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사자성어를 들먹이며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말로 배운 걸 엉뚱하게 활용하는 상황 아닌가요? 시모는 그 이후에도 절 무시하는데 재미가 들렸는지 날마다 갑자기 퀴즈를 내거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말끝마다 사자성어를 섞었으며 절 놀리기도 했고요. 얘 새아가 옛말에 목불인견이란 말이 있단다. 차마 눈 뜨곤 못 봐줄 지경이란 뜻이야. 넌 모르겠지? 우리 며느리 지식 수준을 보니 차마 내가 눈 뜨고 못 봐주겠구나.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도 사자성어들 다 TV에서 보거나 어디서 찾아보신 말 아닌가요? 그런 어려운 사자성어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사자성어 퀴즈를 내시니까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뭐? 당황스럽다고? 당황스럽긴 내가 더 그렇다. 이거 완전 적반하장이네. 너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지? 이렇게 심오와 말도 안 되는 퀴즈쇼를 하고 온 날이면 전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머니가 왜 그러셨지 하더니 이젠 은근히 절 무시하며 심호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게 당신도 책 좀 읽어. 어머니가 오죽하면 퀴즈까지 내시겠어? 며느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그러시겠지. 남편까지 도리어 절 무시하니 그쯤 되자 정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전 제 영혼의 단짝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얘들아, 곡학 아세, 목불인견 이런 말 들어봤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가 무식한 거야? 애들 학습지 교사하는 나도 낯선 말인데? 아니, 설사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을 네가 모른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말이 돼? 네 시어머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번에도 사공주는 제 편을 들어주며 바닥으로 떨어졌던 제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었어요. 이후에 저는 다시는 시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책도 열심히 읽고 때 아닌 사자성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퀴즈가 시작된 이후로 시댁에 잘 가지 않았는데 제가 찾아뵙지 않자 이제는 시모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신혼초엔 뻔질나게 집에 찾아오더니 요즘 왜 이렇게 뜸하니? 혹시 내가 퀴즈 좀 낸다고 피하는 거야? 아이고,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볼게. 우리 며느리 무식한 거 시모인 내가 받아줘야지 뭐. 옛말에 과이불개 시위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님, 저 그 말 알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서 허물을 없게 만들라는 말이잖아요. 시모는 제가 얼른 뜻을 말하자 그런 건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며 언짢아했습니다. 아마 절 놀리는데 재미가 들렸는데 제가 답을 말하니까 김이 샜던 모양이죠. 어머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식에 대해선 그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앞으로도 책 많이 읽으시고 퀴즈쇼 열심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고 곧장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절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저도 그에 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오히려 시모 덕분에 공부하게 되어서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땐 앞으로도 평생 시모와 마주쳐야 하니 어떡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시모는 엄마인 저를 두고도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 난리였어요. 저는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도 저 나름의 교육관이 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 부부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내가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니? 물론 우리 문주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보단 잘 알겠지만 엄마의 네가 전문대밖에 못 나왔는데 우리 손주가 엄마한테 뭘 배우겠어? 시모는 걱정이 된다는 핑계로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쯤 되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대학 때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어머님은 고졸이신데도 그이가 명문대까지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뭐야? 누가 그래? 내가 고졸이라고 누가 그래? 어머님 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다니시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어머님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어머님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자 남편이 웬일인지 제 편을 들며 시모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아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아직 몸도 불편한 사람 그만 괴롭히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아휴, 아들 키워봐야 며느리 남편이라더니 좋은 대학 보내서 세무사까지 만들어 놨더니 이제 지 마누라 편만 드는구나. 그래, 무식한 시모는 갈 테니까 잘난 너희끼리 잘해봐라. 시모는 우는 소리를 하며 속상해하더니 금방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에게 무슨 바람이 불어 제 편을 드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당신이 내 부인인데 당신 허물이 곧 내 허물이야. 앞으로도 어머니가 또 저러시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저는 남편의 이런 대답을 듣고 이게 제 편을 드는 건지 절 욕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첫 아이를 낳고 아이 교육에 적극적인 남편을 보며 아버지로서 역할은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친구들, 사공주들도 틈나는 대로 놀러와 아이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전 아이를 키우며 저 역시 한층 더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아이까지 낳고 어느덧 결혼 9년 차가 되었어요. 9년 동안 시모가 절 깔보고 없이 여겨서 감정 싸움을 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런대로 평탄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와 제가 갈등을 벌일 때마다 적극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한창 아이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을 때 제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께 이런저런 안부를 묻더니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 학창 시절에 어땠나요? 이 사람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 건 아는데 혹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공부를 게을리 했나 싶어서요. 그게 무슨 소린가? 현주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실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대학에 못 보냈지만 학교 생활 착실히 하고 친구들하고도 참 잘 지냈어. 그 사공주 친구들도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엄마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갑자기 자기 혼자 킥킥 웃어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장모님? 전 혹시나 해서요. 이 사람이 순진하고 귀여운 면이 있잖아요. 엄만 남편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전 그 말의 숨은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무식하다고 놀림받는 절 비꼬는 거였겠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꾹꾹 참다가 둘만 집에 남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님이 나 무식하다고 뭐라 한 거 이르기라도 하고 싶었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뜻 전혀 아니었어. 당신 그 사공주의인지 사막인지 아는 친구들이랑 지금까지도 몰려다니길래 설마 해서 물어본 거였지.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다. 전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정말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애들은 계속 칭얼거리지 남편은 계속 절 무시하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끝없는 말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허탈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 봤던 남편의 리더십과 통솔력은 어디 가고 제 위에서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만 남은 걸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한숨과 눈물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나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마, 밥은 먹었니? 혼자 애들 보고 있기 힘들지? 문지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던 것 같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화해하면 어떻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각자 지낼 수도 없잖아. 시모는 결혼 전 다정했던 그 목소리로 제 편을 들며 절 달래주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도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남편과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댁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화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과하면 받아줄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가득 안고 시댁에 방문하니 남편이 현관까지 나와 절 반기더라고요. 여보, 내가 집으로 먼저 갔어야 했는데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당신 오해하게 만들었네. 내가 사과할게. 우리 기분 좋게 밥 먹고 집에 가자. 어?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마지못해 시댁으로 들어섰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식사도 준비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밥을 먹고 다 같이 차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드게임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이거 동생 방에서 찾은 보드게임인데 당신 이거 뭔지 알아? 이 게임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말이야. 보드게임? 글쎄 난 처음 보는 건데. 나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긴 한 건지 게임을 꺼내보며 신나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게임을 쭉 세팅해 놓고 절 부르더라고요. 이 게임 정말 쉬워.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중 한 사람이 조커인데 누가 조커인지 찾는 게임이야. 어때? 쉽지? 남편이 게임 설명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 전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영 싫어하는 눈치가 보였는지 시모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재밌겠다며 얼른 해보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님도 같이 하세요. 이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게임을 하니. 난 너희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해보렴. 결국 전 마지못해 시모가 보고 있는 와중에 보드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설명을 쉽게 해준다고 해도 생전 처음 해보는 게임이 낯설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아,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몇 번을 설명해야 돼.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거 진 사람이 꿀밤 맞기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만 알아듣게 대충 설명하곤 계속 게임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아, 졌다. 그러게 나 게임 잘 못한다니까. 이제 룰을 좀 알겠으니까 한 판 더 해. 그러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몇 번이고 설명해 줬는데 이제 알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번 게임도 게임이니까 꿀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갑자기 정말 세게 제 이마에 꿀밤을 때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전 눈앞에 별이 보일 지경이었어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 아기 주먹만하게 호까지 생겼다니까요. 저는 아프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모는 옆에서 제가 꿀밤 맞고 울기까지 한다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어머, 너 지금 우는 거니? 게임에서 져서? 그래서 꿀밤까지 맞고 우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웃겨서 미치겠다 정말. 전 이마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도 심오한 남편은 저를 놀리며 웃다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일어나자 그제야 절 붙잡더라고요. 당신 많이 아팠어? 미안. 내가 힘 조절을 잘 못했나 보다. 그러게 왜 까불었어? 당신은 절대 나 못 이긴다니까. 한 판 더 할까? 어? 그럼 당신 화가 좀 풀리겠어? 당신 내 남편 맞니? 어떻게 이딴 게임에서 졌다고 자기 와이프 꿀밤을 이렇게 세게 때려? 내 이마 안 보여?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 자격이 있어? 그렇게나 날 짓밟고 무시해야 성에 차겠니? 어머님도 그만 웃으세요. 아들이 며느리 꿀밤 때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예, 너 말이 좀 심하구나. 시모가 앞에 있는데 남편 자격이 있니 없니 운운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니? 지가 무식해서 게임에서 진 주제에
어디서 도리에 화를 내?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참, 이 말 뜻을 모르려나? 시몬 이번에도 역시 제가 무식한 주제에 오히려 화를 낸다고 절 비난하더라고요. 두 인간의 모욕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어요. 저 더는 못 참아요. 결혼 생활 내내 저 무시하고 깔본 거 다 알고 있어요. 대체 당신들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길래 절 무시하는 건지 저 이젠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저 그렇게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건지 지켜보세요. 저는 그렇게 최후 통첩에 가까운 말을 남긴 채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와 남편은 절 붙잡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황당하다는 듯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과 시모를 머리에서 싹 지운 채 아이들 돌보고 제 할 일 하는 데만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자유를 얻었다 싶었는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예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던 중 사공주 중 한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야, 나 어떡해? 내 남편 바람났어. 학교 동창이랑 부쩍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더니 그 동창이 알고 보니 여자였대. 둘이 아주 단단히 정분이 났더라. 나 이제 어떡하니?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남편끼리도 잘 알고 지냈는데 그럴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제가 다 놀랐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가만히 뒀어?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확 잡아야지. 아니다.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내 남편이 재산도 다 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달래. 그 여자랑 살고 싶다면서. 아주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나 봐. 여기서 내가 더 할 일이 없어. 난 그냥 이혼해주고 두 사람 잘 살라고 물러서야 하나 봐. 친구는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도 친구를 위로해주며 최근에 남편과 시댁 일이 생각나 같이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렇게 친구를 위로해주다 보니 갑자기 불현듯 혹시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이 그동안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은 없지만 사실 전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절 속이려면 충분히 속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싸움이 있기 전 남편이 언뜻 흘리듯 제게 했던 말들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당신 살이 좀 찐 것 같다. 예전엔 날씬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아줌마 몸매야. 아유, 저 뱃살 좀 봐. 내가 그럼 애가 둘인데 당연히 살이 찌지. 그럼 아직도 아가씨 때 몸매를 유지할 줄 알았어? 바라는 것도 많네요. 그땐 웃으면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래 들어 자꾸 제 외모나 몸매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엔 키 164에 50kg 초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도 낳고 나이도 먹다 보니 지금은 60kg가 되었어요. 전 이 나이에 애 엄마 치곤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생각으론 영 아니었나 봐요. TV에 예쁜 연예인들이 나오면 자꾸만 저와 비교를 하며 제게 살이 쪘다고 타박을 했거든요. 저 연예인은 나이가 당신보다도 많은데 저렇게 날씬하네. 당신 저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저 사람은 관리하는 게 일인 연예인인데 왜 나랑 비교해? 나도 당신이랑 남자 연예인이랑 비교해 볼까? 또 발끈한다. 하여튼 자격지심만 있어선 당신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 알어? 그때 왜 전 제가 뚱뚱하다고만 생각하고 남편에게 반박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전 그제야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이때 역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우리 사공주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편은 직장, 헬스장, 집, 가끔 친구들 만나기 정도만 하며 비교적 단순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혹시 다른 곳을 다니나 살펴봐도 별다른 행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나 싶기도 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도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지.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해야 하나? 맨날 맥주 한잔 하던 동창이 여자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그러니까 너도 혹시나 정 의심이 되면 남편 주변을 살펴봐. 혹시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호박씨 까고 있을지 누가 아니?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과 가장 밀접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뜻밖에도 남편의 직장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거의 남편 혼자 하는 개인 사업자였고 동업자도 남자였기에 그쪽은 아예 의심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사무소에서 사무일을 봐주는 직원에게 곧장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문주 씨 와이프예요.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문주 씨 핸드폰 연락처가 다 날아갔다고 해서요. 혹시 거래처 연락처 모아둔 파일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문주 씨 제 바로 옆에 있어서 따로 연락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원은 평소에 절 잘 알고 있었기에 큰 의심 없이 곧장 거래처 연락처 목록을 보내주더라고요. 거래처 목록을 보며 고객 사업장 이름을 보니 다들 평범하고 사무적인 이름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는데 어떤 쇼핑몰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수영복이나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어요. 남편의 주 고객이 대부분 일반 회사들이었는데 쇼핑몰 업체는 그 회사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곧장 인터넷에 그 수영복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보니까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거의 모델이었고 당연하겠지만 그 사장이 수영복 사진을 입은 사진만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마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그동안 제 몸매 타령을 그렇게 해댔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시댁에서 잘 지내는 거야? 오늘 문득 거울을 보니까 살찐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꼴보기 싫더라고. 당신이 보기엔 더 그랬겠지? 그래서 생각났는데 저번에 당신이 나 10kg 빼면 선물 준다고 했잖아. 그거 뭐야? 그거 생각하면서 자극 좀 받아볼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 뒤 남편에게서 수영복 하고 답장이 날아왔어요. 전 거기서 더 큰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사무실, 시댁, 사무실, 시댁만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또 원숭이도 방심하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고요. 어느 금요일 낮 남편이 점심만 먹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래처에 가나 싶었더니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건물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 건물로 올라가는 걸 보고 2층을 올려다보니 그 수영복 사이트 이름이 적힌 간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전 도저히 심장이 떨려 혼자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사공주 중에 친구 하나를 불러 같이 잠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제게 행여 못 볼 걸 봐도 놀라지 말라며 청심환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숨어서 지켜보길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사진에서만 봤던 수영복 업체 사장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충격적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잔 건물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볼에 뽀뽀를 하고 서로 애정 표현을 하며 아주 닭살스러운 커플 그 자체였어요. 현주야, 괜찮아? 넌 보지 마. 내가 사진 찍어둘 테니까 넌 차라리 뒤로 빠져 있어. 아니, 내가 봐야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지. 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남편은 제가 직장 일에 관심을 갖지 않자 그걸 기회 삼아 거래처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가 너무 놀랄까봐 절 뒤로 물리며 몰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를 타고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저 인간이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렇게까지 날 짓밟을 수가 있냐고. 나 앞으로 어떻게? 괜찮아. 우리 저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이때까지 너 무시당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꼭 갚아줘야지 싶었는데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누구니? 감히 내 친구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 난 그 인간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줄 거야. 친구는 곧장 사공주를 소집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열일 제쳐두고 곧장 달려와 주었어요. 전 친구들에게 그동안 남편이 몸매며 얼굴을 지적해왔던 일부터 방금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일까지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걸 그냥 놔뒀다고? 쥐는 순전 배 나온 아저씨가 다 됐으면서 감히 너한테 얼굴 지적, 몸매 지적을 해? 그러더니 바람까지 피우고? 얘들아, 안 되겠다. 오랜만에 사공주가 움직여야 되겠어. 친구들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수영복 업체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다들 영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목장갑 하나씩을 끼고 몸풀기까지 하며 심기일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서로 예전처럼 눈빛을 주고받곤 곧장 업체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친구 중 목소리가 제일 큰 친구가 업체 문을 뻥 차고 들어가선 크게 소리를 쳤어요. 여기 내 친구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가 누구야? 어디 그 두꺼운 낯짝 좀 보자. 얼마나 뻔뻔하면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겠어? 아니다. 사이트 보니까 수영복 사진으로 도배던데.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나? 친구들이 그 업체를 엎어버릴 기세로 들이닥치자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다들 깜짝 놀라 저희를 쳐다봤어요. 친구들이 계속 바람난 그 여자를 찾자 그제야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였어요. 당신들 누군데 행패야? 무식한 여편 애들이 어디 남의 직장에 와서 이 난리를 피워? 당신들 콩밥 좀 먹어볼래?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설치니까 나 같아도 마누라 보기 싫겠다. 그 여잔 저희에게 무식한 여편 애들이라며 욕을 했고 그 말에 저와 제 친구들은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얼마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한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학창시절 그랬던 것처럼 각자 팔다리 한쪽씩을 잡고 그 여자를 꼼짝도 못하게 붙들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못 참지만 내 친구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건 더더욱 못 참아. 너 내 남편하고 바람핀 증거 다 찍혔어. 뭘 믿고 까불어? 너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 같니? 아니, 내가 너 다시는 장사 못하게 완전히 끝장낼 거야. 전 그날 친구들과 함께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업체를 완전히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 여자의 업체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익명으로 올려버렸어요. 그 여잔 저희에게 소리칠 땐 언제고 정말 큰일이 난 걸 깨달았는지 아무 반격도 못하고 잠잠하더라고요. 나중에 목격담으로 올라온 다른 글을 보니 그 여자에겐 사실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상대방 귀에까지 들어가 결혼을 약속했던 게 완전히 쫑났다고 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쇼핑몰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가 틀어지니 수영복 쇼핑몰도 더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그 여자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술에 잔뜩 취해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아니, 날 먼저 꼬신 건 네 남편인데 왜 나만 박살이 나야 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네 남편이 처음에 나 세금도 적게 내게 해주고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까지 알아봐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먼저 다가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근데 왜 그 자식은 아직까지 멀쩡히 사무실 운영하고 잘 지내는데 나만 이렇게 파혼하고 쇼핑몰도 문 닫고 왜 나만 벌 받아야 하는데? 저기요.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은데요. 곧 제 남편도 제 손으로 응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인생만 나락 같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여자가 억울하지 않게 곧장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공주 친구 남편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좋은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었어요. 이미 제게 남편이 바람핀 증거도 있고 상간녀가 제게 직접 전화를 한 내용도 있으니 남편이 제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남편은 법원에서 절 보며 마지막까지 절 무시하며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더라고요. 참, 평소엔 곰탱이 마냥 집에만 퍼져있던 여자가 이런 짓은 어떻게 버렸대? 당신 좋은 말 할 때 소송 취하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러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 좋을 게 왜 없어? 당신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을 곧 보게 될 텐데. 아직도 잘났다고 떠드는 거 보니까 영 현실 감각이 없나 본데 무식하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안 그래? 남편은 판결이 제게 유리하게 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나 봅니다. 정작 무식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막힘없이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그래도 세무사인데 사법소송이 계속되다 보니 세무 일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자꾸 우는 소리를 해가며 소송만 제발 취하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매달리더군요. 내가 말했지? 당신 내 앞에서 빌게 돼 있다고. 왜? 전처럼 나 계속 무시하지 그래?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잘 보여줄 텐데. 네, 내가 언제 당신 무시했다 그래. 당신 똑똑하고 야무진 거 아니까 결혼했지.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소송 여기서 마무리하자. 어? 저는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사자성어로 말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이 바보야. 이 상황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쉬운 말도 몰랐니? 그니까 맨날 어려운 사자성어나 찾으면서 사랑 긁지 말고 기본적인 도리부터 똑바로 해. 저는 결국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아래로 보던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 남편을 완전히 짓밟아줬습니다. 자기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부인에게 한 방 먹었으니 아마 약이 꽤 올랐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통쾌하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제 옆엔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마음으로 절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남편을 보며 애써 웃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주야,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젠 웃고 살자. 넌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얘들아. 너희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자책하면서 참고 살았을 거야. 역시나 내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 사공주들. 남편과 상간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은 전 그 돈을 미천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나 의심했던 저의 가능성을 펼쳐보려고요. 결혼 전 제가 열심히 활동했던 봉사단체와 연을 맺어 노숙인 재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들 노숙인이라고 하면 더럽다고 피하거나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마련인데 잘 살펴보면 그분들 하나하나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서 완전한 자리까지 도와드리는 재활, 요양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게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시받는 서러움과 비참함을 알기나 했겠어요. 아마 지금은 그 비참함을 남편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세무사 사무소도 잠정적 휴업하고 상가녀 사태로 시댁과도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한 대가를 남편이 톡톡히 돌려받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모 덕분에 열심히 외운 사자성어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옛말에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대요. 어진 사람에겐 적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적이 없다는 말이겠죠. 오늘도 전 어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 주변 모든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